안녕하세요. 자, 저희 네 번째 과목 수출입 통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이 수출입 통관이라고 잡혀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관세법 과목입니다. 이제 관세법이라는 법령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법령이고요. 요거 교재 들고 계신 분들은 끝부분 보시면 챕터 7에 이제 운송 서류하고요. 운송 서류 파트하고 우리가 인코텀즈 요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관세법은 아닙니다. 관세법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내용은 관세법에서 우리가 요 네 번째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내용들도 일부 추가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정가세장님이랑 좀 PPT 조금 작업을 마쳤어요. 맞춰놔가지고 자, 관세법 통치 챕터 1번 1장부터 우리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저희 수업의 방식은 일단 1과목에서 듣고 오신 분들, 혹시나 제가 4과목 먼저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1과목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PPT를 보고 몇 가지 개념들, 내용들 살펴보실 거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 그어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수업을 인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재 같이 PPT하고 같이 번갈아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PPT도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PPT에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PPT도 옮겨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굳이 PPT 인쇄하지 마시고 교재에다가 메모해 주셔도 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에는 교재의 단일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재 저 교재 이론 공부할 때는 이 교재 저 교재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서를 중심으로 내가 필기를 할 거다 아니면은 요 프린팅된 걸 중심으로 필기를 할 거다를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이론서에 그러니까 요 요약 관련된 것들 PPT 강의 노트 같은 걸로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건 좋으나 우리가 조금 공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외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풀 텍스트 문장들, 그러니까 전체 문장들을 좀 읽어보듯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1과목이나 네 번째 과목의 법 과목들은요, 이 전체 앞뒤 문장들을 제대로 온전히 읽어봐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정식 테스트 문장들을 좀 읽어보듯 하시는 학습 요령을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세법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라는 거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세금의 이제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세금의 종류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요 관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언제 걷느냐라고 하면은 수입할 때 나라에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걷어? 세금을 왜 걷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관세의 많은 징수의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론을 배우실 때는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금의 기본적인 이유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들. 자, 이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살라고 경찰들한테 월급을 주고요. 좀 편안하게 달리시라고 도로나 인도 같은 거 깔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것들. 국가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쓰고자 하려면은 쓸 돈을 벌어야겠죠. 자,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세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관세의 기능 중에 하나인 재정의 확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관세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국내 산업의 보호예요. 국내 산업의 보호.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국산차죠. 자, 이 국산차가 3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3천만 원짜리 차량이에요. 자, 근데 외국에 자동차가 있어요.
외제차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외제차도 3천만 원이에요. 자, 국산차 3천만 원, 외제차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선호도가 어느 자동차가 더 높나요? 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겠죠. 특히 요즘에야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들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지만 옛날 한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외제차가 동일한 값이라면, 동일한 값이 안 나오긴 하지만 동일한 값이라면은 우리가 외제차가 더 좋은 품질과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외제차가 동일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동일 가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국산차를 안 살 것이고, 국산차를 안 사게 되면은 이 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자생하지 못하겠죠, 우리나라 내에서. 자, 그래서 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뭘 부과해 버려요? 한국 들어오시려고요? 여기 들어오시려면 뭘 내셔야 돼요? 관세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여기 자동차 관세 1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소비자는 외제차 3천만 원과 국산차 3천만 원이 아니라 외제차 3,300만 원 관세 포함 가격까지 국산차 3천만 원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수입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거. 수입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거, 가격을 비싸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두 가지 정도로만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관세의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요거 하나, 둘, 세 개는 이제 관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의 성격은 조세적 성격 중에서 국가가 관세 부과 징수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세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방세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느냐. 그래서 뭐 제가 내는 세금들 중에서 뭐 경기도나 서울시에다가 내는 세금들이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처럼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국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들이는 국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정 수입을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뭐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재정, 같은 재정입니다. 국가가 벌어야 쓰니까, 그죠? 세금을 국가가 버는 역할을 한다. 관세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법률 조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관세를 부가징수한다 라고. 근데 모든 세금은 당연히 법률과 조약에 근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세 법률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관세는 물건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그러니까 돈으로 원화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요. 마지막은 반대급부 없이 징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표현은 관세를 내는, 납부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수입했니? 관세 내세요.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입하셔서 국내에 갖고 들어오려면 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수입이 허가해 준다라는 느낌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수입이라는 행위가 존재했고 그럴 때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 해주는 대가 없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들은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내야 될 것들이에요. 당연히 내야 될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세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리는데,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고요 라고 이제 신분증 내밀고 등본 같은 거 뗄 수 있잖아요. 근데 등본 떼면은 거기서 이제 프린터 값이라든지 이런 거 몇백 원 내세요 라고 하죠. 이런 게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대가가 있고요. 그 지불한 대가로 내가
등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관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세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인데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별표 그리는 거는 별표 개수에 상관없이 다 중요한 겁니다. 뭐 3개든 2개든 1개든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소비세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관세 나는 거는 소비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내는 세금 중에서 소비의 대가로 내는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세금은 소비할 때 거둘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걷기도 하고요. 재산에 대해서 걷기도 하고요. 재산에 걷기도 하고 또는 유통할 때 걷는 세금들도 있습니다. 근데 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왔네요. 들여오셨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3자에게 팔 거라고 할지라도 자, 보통 수입자들은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소비하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하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네, 외우셔야 돼요.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비를 전제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간접세의 반대가 되는 거는 직접세인데 자, 제가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어떤 세금이 있냐면은 소득세가 있죠. 제가 돈을 버니까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저는 이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 제가 돈 벌었죠. 그리고 제가 납부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제 돈이죠. 소득세 납부할 때 제 돈 내죠. 부담하는 자와 국가한테 세금을 내는 자, 우리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부릅니다. 담세자와 세금을 직접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죠. 이게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들이 있겠죠. 그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왜 내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오늘 요거 강의들 촬영하러 올 때, 자, 커피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자, 커피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자, 커피숍에 가서 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가게 주인이 커피숍 사장님이 2,2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카드를 내밀고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을 봤더니 2,000원은 공급 가격이고요. 200원은 부가세라고 부르는 우리가 VAT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수증에 이렇게. 자,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 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나는 왜 가게 주인한테 주고 있는 것인가? 자, 이 부가세는 담세자가 소비자인 저였죠. 소비자인. 자, 그런데 이 부가세를 누가 갖고 있다가 커피숍 주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한테 내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가게 점주, 얘는 물품의 공급자,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부담하는 자와 국가한테 납세 의무를 지는 자가 다른 세금인데 관세도 그러합니다. 관세도 그러해요. 관세는 어떻게 그러하냐면은 관세는 이제 부가가치세랑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순서가. 자, 관세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전가를 하냐면
자, A라는 애가 해외의 수출자에게 얼마를 주고 사왔냐면은 이게 1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수입할 때 수입하는 얘가 관세 10%가 발생이 되어서 10만 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관세 1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 이 A는 국내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팝니다. 네, 물건을 얼마에 팔았냐면은 150만 원에 팔았어요. 소비자가 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150만 원을 지불했죠. 근데 이 A, 소비자는 몰랐지만 A라는 물건의 수입 판매업자가 왜 150만 원을 물건 가격으로 책정했는지를 보면 자, 나는 원가가 얼마죠? 원가가 100만 원이었고요. 수입할 때 관세가 10만 원 들었고요. 자, 내가 뭐 이거 팔면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마진을 먹어야겠죠. 마진이 4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 물품들은 이 물건 가격 안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다? 관세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수입자가 자기가 납부한 관세를 누구에게 내 물건 사가는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 소비자가 담세자, 부담하는 자, 다른 세금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간접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실 거냐면 아닌데 내가 쓸 물건, 제가 여기 탁상시계가 필요해서 내가 쓴 물건이 필요해서 해외에다가 내가 직접 주문했어. 자, 그러면 나는 수입자이면서 내가 관세를 내니까 내가 담세자죠. 자,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이 물건을 팔지 않았어. 라고 하는 우리가 해외 직구의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해외 직구라는 건 근래에 생긴 거예요. 근래에 생긴 거고 관세법은 옛날부터 있던 법제도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원료로 쓰이는 제품까지 따져보면은 해외 직구에 대한 전체 물량보다는 이제 기업이 가져와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는 형태의 물량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이해할 때에는 저 두 개를 붙여서 소비간접세라고 보통 불러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비간접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세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건에 대한 세금.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대물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외국 핸드폰 게임. 자, 외국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뭔가 아이템이 필요해. 그래서 결제를 하게 되죠. 자, 결제를 하게 돼서 내가 게임 다이아를 받았어. 내 현금은 빠져나갔죠. 자, 이런 방식의 어떤 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관세는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부과하는 수시세입니다. 수입할 때마다 징수한다, 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소득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만약에 2000X1년 그러니까 1년 차에 요때 벌어들인 나의 소득은 2000X2년 이때 5월 달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면서 요때 요 과거의 1년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이런 것들을 기간을 모아서 과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는 그렇게 특정 기간의 세금을 모아서 내는 게 아니라 수입할 때마다 몰아서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시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 소비세적 성격에 관련된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수 성격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는 관세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세선을 외국에서, 여기가 외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내국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제 외국에서 내국으로 요 관세선이 지나갈 때 요때 발생하는 세금을 우리가 관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국, 여기 이 경계선을 관세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은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우리는 관세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관세선이 있으면 관세 영역이죠. 관세 영역이 있으면, 자, 들어올 때 수입 관세에, 나갈 때 수출 관세에, 지나갈 때 통과세, 이렇게 관세라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에 이 관세의 선, 이걸 관세선이라고 불러요. 관세선이라는 거를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지나갈 때 부과하는 세금이 원래 관세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관세 부과 안 하고 통과할 때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수입할 때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입할 때 나오는 얘기고, 어떤 나라는 통과세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통과세가 있는 나라는 없고요. 어떤 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의 커피라든지 인도네시아의 고무라든지 이런 몇몇 품목들은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수입 관세와 수출 관세가 있고 통과세는 없다. 우리나라는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모든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모든.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물품을 가져와든 기본적으로 관세는 다 내야 됩니다. 안 내도 되는 거 없어.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혹시 이 업무와 관련된 거를 해보신 분들, 무역업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우리가 아닌데 나 수입할 때 관세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관세는 물품별로 세율이 상이합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A라는 물건은 관세율이 0%, B라는 물건은 10%, C라는 물건은 관세율이 500%, 이렇게 물건의 종류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과목 품목 분류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품별로 세율이 상이한데, 어찌 됐든 모든 물품에 세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써 있다고요. 그게 0%일지라도 다 써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관세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일단 어차피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것들 전부 싹 다 밑줄 그어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관세 포괄주의라고 부른다. 자, 관세 포괄주의의 반대말은 관세 면제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세 면제주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국가들, 대부분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 이제 관세가 거의 없는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관세는 기본적으로 면제야. 그런데 우리가 술, 담배 이렇게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기본적으로는 면제고,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만 세율을 기재해 주는 걸 관세 면제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는 거야. 그런데 0%인 것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관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역을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장벽, 무역 장벽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역의 3대 장벽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수출입하는 수량을 제한을 걸어버리는 것들, 그리고 외환을 관리하는 거. 자, 한쪽이 물건을 셀러 바이어, 한쪽이 물건을 팔면 얘가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송금을 못하게 외환을 관리해버리면 무역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관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물건이 못 들어오고 나가게, 돈을 못 들어오고 나가게 하게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직접적인 장벽. 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관세는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아요. 못 들어오긴 하지는 않고 기존의 관세율이 10%였다가 관세율이 1000%로 올라가요. 야, 이거 세금 이렇게 많이 내면 못 들어오지. 라고 말을 하게 할 뿐, 그렇다고 내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됩니다. 얘는 직접 통제 수단, 얘는 간접적인 통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는 무역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론서는 8쪽인데 이제 관세법의 목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목적. 자, 관세법 1조입니다. 자, 이게 관세법 1조라는 사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관세법이 조항이 300조가 넘습니다. 어떤 게 몇 조에 있는지는 저도 다 모르고 외웠었었는데 옛날엔 굳이 외우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시험 보시는데도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모든 법 1조는요. 모든 법의 1조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목적이죠. 자, 우리는 관세법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수출입 물품들, 우리가 물건이 수입되거나 수출될 때 어떤 방식으로 통관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를 관세법 내에서는 규정할 거야.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애도 혼낼 거야.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그렇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민경제에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는 이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그래서 엉뚱한 거 하나 바꿔치기 해서 다한중 관세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는 정도, 좀 눈에 익혀 두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안 가져왔죠. 안 가져온 얘기는 그냥 한번 설명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관세법의 성격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관세법의 성격이라는 게 이제 조세법적, 통관법적, 형사법적 성격 막 이런 식으로 뭐 쟁송절차법적, 국제법적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왜 관세법이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냐면 관세법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세금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조세법적 성격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통관법적 성격,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출입을 하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부르거든요. 통관과 관련된 절차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는 거는 관세법 위반이에요. 관세법 위반인데,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처벌 조항이 관세법 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적 성격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내는 자와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간의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국가기관이 세금 내세요라고 했는데 이 납세 의무자인 기업이 억울해요. 억울할 때는 나 이거 네가 법 해석 잘못, 국가기관, 관세청 니네가 법 해석 잘못하는 거야, 나 소송 걸 거야 라는 건데, 그 소송이 행정소송이라고 있는데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부르는 소송과 비슷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세법 내에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쟁송절차법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쟁송절차법적 성격은 사실 우리 교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국제법적 성격이 어떤 거냐면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는 어떤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뭐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어떤 관세율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관세평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과 국제 어떤 약속을 맺은 협약 같은 것들이 있죠. 국제 협약을 원래 국제 협약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지만 협약은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약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 국내 제도처럼 수용한 게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국제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지만 그거를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한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용시켰기 때문에 관세법이 약간 국제법 조항들을 일부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국제법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 어디도 페이지 2페이지로 오셔서 밑줄을 쫙쫙쫙쫙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쪽 관세의 정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재정 수입을 확보, 두 번째 줄 국내 산업의 보호, 이 단어만 밑줄 그으시면 되시고, 자, 우리가 이 페이지에 관세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는 밑줄을 긋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관세선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본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국경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국경선을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빨간색이 국경선이라면 관세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경선하고 일치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렸지만 일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선은 국경선하고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우리가 가끔 여기를 일부 확대하면 관세선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부릴 수가 있고 국경선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요 노란색으로 빗금 잘 안 보시겠지만 뭐 그냥 빗금만 칠 거니까 노란색으로 빗금 친 이 영역은 관세선 상으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이죠. 그죠? 여기가 바깥, 여기도 바깥이죠. 하지만 국경선 상으로는 여기가 바깥이고 이쪽이 아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친 지역은 국경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관세선 상으로는 외국인 지역. 그죠? 관세법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그래서 요 디귿에서 노란 빗금 친 지역을 관세법상 외국 지역이죠. 실제로는 우리나라이지만 실제로는 국경상은 우리나라이지만 자, 관세법상 외국 지역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보세구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굉장히 향후에 많이 그려질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경선과 관세선은 일치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세선을 외국식 구부려가지고 국경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관세선 상으로는 외국 지역이 되는 이런 보세구역을 만든다. 왜 만드냐면요, 외국에서 물건을 실어옵니다. 물건을 실어오게 되면 여기 국경 바다 위에서 딱 그 경기선 막아놓고 세금 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요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어디다 갖다 집어넣고 보세구역에 갖다 집어넣고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내세요. 관세 안 내면은 여기 바깥으로 못 나가요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실제로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선을 구부리기도 합니다. 자, 3조 관세의 성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세적 성격의 양가로 1번 제목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관세는 국가가 부가징수의 주체이다. 자, 관세는 그 아랫줄, 관세는 부가징수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 중에 하나이다.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부가징수한다. 그래서 관세는 국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쪽에서 넘어가시면 제목에다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재정 수입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법률 조약에 의하여 부가 징수된다. 관세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관세는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시고, 역시 5페이지 소비세적 성격에서도 양가로 1번 제목에다가만 밑줄 소비세이고요. 양가로 2번 간접세
이고요. 6쪽에 양가도 3번 대물세이고요. 양가도 4번에 수시세입니다. 자, 그 아래쪽 특수 성격에서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7쪽 넘어오시면은 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에다가 밑줄 그어주신 다음에 그 아래 첫 번째 줄 끝에 수입세, 수출세 또는 통과세로 분류한다. 그 다음 단락의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물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는 관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무역, 자유무역의 장벽이 된다. 제목 밑줄 그어주시고 그 아래줄 무역의 3대 장벽은 수량 제한, 외환 관리 그리고 관세를 말하는데 수량 제한과 외환 관리는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고요. 관세는 간접적인 통제 수단이 된다라고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에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이라고 2장이 나오는데 자, 관세법의 목적이라고 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두 줄에다가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다가 밑줄 그시면 되겠고 그쪽에는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제목만 한두 번 책 지나갈 때 읽어 버릇해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화면 보다가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텍스트를 좀 같이 보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과목들은 아무래도 법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강의가 아니면 이제 앞에 이제 사람들 데려놓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재밌는 제가 실무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강을 이렇게 몰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몰아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강의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섞어서 하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좀 짧게만 섞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최대한 좀 임팩트 있고 좀 간결하게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줄 그어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한다? 밑줄 긋는 거 위주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상당히 이제 원산지 관리사는 책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편이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밑줄을 긋기는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들을 구별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밑줄을 그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보고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나중에 혼자 학습할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밑줄을 긋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